이제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골치 아픈 과목이죠. 일단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교과 수학이 있고 대학 수학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교과 수학은요,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절대성이 굉장히 강해요. 절대적 개념 암기. 믿고 가야 됩니다, 개념을. 그런데 대학 수학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보는 거예요. 계속 상대적으로 살펴보고 아직 불완전한 이 수학의 구멍을 메워나가는, 말 그대로 수학 자체를 연구하는 게 대학 수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좋아했어 라고 해서 수학과를 가는 게 자기 성향과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교과 수학은 핵심적으로 문제 해결력이다. 자, 교과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은요, 개념을 익히고 이걸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을 대비하는 연습 기간을 갖고 실전을 치르는 게 기본 큰 틀이에요. 그럼 교과 수학에서 개념이란 무엇이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트로는 배경 지식이다.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의 도입이 될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고, 또 근대 이후 수학은 그런 개념을 제시한 수학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그 전에는 수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들이 제시되는 배경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이해하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계과정. 어떠한 수학적 개념을 새로 배울 때는 수학은 계속 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를 배우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수, 2학년 수, 3학년 수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될 구구단어를 안 외웠으면 초등학교 3학년 나눗셈 못해요. 이와 같이 연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울 때는 이 개념과 계통이 같은 예전에 배웠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습이죠.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웁니다. 기본 개념에는 정의, 성질, 연상 등이 있어요. 수학의 정의는 약속입니다. 이걸 이거라고 부르자. 이걸 이거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일 패곡선이라고 또 하고, 그냥 평면도형이라고도 하죠.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부르자. 그러면은 삼각형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튀어나와요. 그랬을 때 정의 이전에 공리라는 것도 있고 공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이라고 여기는 사실들, 수학적 사실들을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밑바탕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 정의를 내리면 증명이 됩니다. 그 증명이 되는 과정을 맥락적으로 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체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증명 과정이고요. 증명한 성질을 모아서 놓은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면 그것에 의한 어떤 연산의 방법과 연산 법칙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교과학습의 핵심인 문제풀이로 넘어갈 땐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진지, 문제화 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바로 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예제라던가 미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풀라고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문제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가. 자,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는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접근법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성질에 더해서 추가로 나오는 성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붙어야 돼요. 계속 성질이 여기서 추가됩니다.
자, 마지막 해석인데, 개념의 마지막은 해석인데요. 해석 방식인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다른 차원의 분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까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수학의 개념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문제 푸는 방법,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 드릴링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좀 절대적인 원칙이나 관점을 세우고 문제 유형은 익히는 것까지만 하고 외울 필요 없이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점차 더 압축돼서 농축된 수학적 개념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외우려고 들면, 거기다 문제 유형까지 외우려고 들면 이거는 더 지저분해요, 개념이.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관점을 세우는 게 마지막 해석 단계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함은 주어져 있는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될 조건들이 보이는 조건도 있고 안 보이는 조건도 있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리고 풀지는 못했어, 내가 틀렸지만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지도받으면서 세워지는 게 바로 관점이고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여기까지를 개념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 활용은 뭐냐면 갖다 쓰기입니다. 문제 해석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 묻는 것,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난이도 있는 문제는 묻는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숨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조건도 눈에 딱 보이게 주는 조건이 있고 숨어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걸 파헤치는 게 바로 문제 해석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 뒷과정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해석이 되면 문제를 푸는 접근법을 결정하는 거는 거의 해석 과정에서 결정이 돼요. 단순한 문제는 사실은 해석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꼭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은 내가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경우의 수로 이렇게 살펴보고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법을 결정하면 어떻게 풀 건지 머릿속으로 구도를 잡아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설계 도면처럼 이렇게 딱 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은 문제풀이 작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문제풀이 작성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문제는 이 풀이 작성을 해석한 데까지 써보고 또 그 다음 잠깐 멈춰서 해석하고 또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 그러면 손이 바빠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수학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물어보는 게 뭐지? 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지? 내가 지금 조건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끝나면 접근법 결정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하고 다음이 쓰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수학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 뭔가를 쓰기 전에 말로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야. 그걸 근데 안 들어, 학생들이 안 듣고,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또릿또릿해져가지고 그거부터 막 같이 따라서 작성하고,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 안 되니까 외우려고 들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 쓰지 못해도 좋으니 그 전 단계에서 해주는 해석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 쓰는 거에 집중하지 않게끔 해석에 많은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많이 교육을 해요. 자, 문제를 풀고 나면 채점을 합니다. 정답 문제에서도 자가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찍어서 맞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하고 헷갈리는 게 있었지만 답을 적당히 찍어서 맞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체크를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쉽진 않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오답이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를 만난다면 뭘 해야 될까? 오답 노트 쓰라고 합니다. 그죠? 오답 노트 필요해요. 근데 오답 노트 쓰기 전에 오답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입장, 관점이 중요한데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풀이를 쓰면서 뭔가 계산의 실수가 있었든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오답 이유를 찾을 때 어떨까요? 이 두 가지의 무게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면 전 그거는 그렇게 무거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풀이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반복되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구조적으로 내가 계산을 잘 못하던가 아니면 덤벙거린던가. 근데 구조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는 아이들 상위권에서 거의 보기 드물죠. 오히려 너무 나는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신경 쓰다가 오히려 더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게를 실지 말자.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오답들은 어느 정도면 되냐면 좀 꼼꼼하게, 나는 계산 실수가 있으니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라고 하죠. 문제 다 풀고 검토할 때 좀 신경 쓰자. 신경 조금 더 쓰는 정도로 가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수학의 강국이라는 핀란드도요. 핀란드에서는 수학 문제 풀 때 만약에 해석이 맞잖아요. 풀이가 틀려도 100점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석을 다 잘했어도 풀이가 틀려서 답이 틀리잖아요. 그럼 점수 안 줘요. 그나마 학교 내신 서술형에서는 문제 풀이 과정까지는 잘 써냈는데 만약에 답이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라는 걸 우리나라는 줍니다. 근데 수능은 어때요? 동그라미 아니면 X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풀이 위주로 오답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해석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의 이유를 해석 과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해답지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거. 스스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개념 정리 노트 또는 이제 개념서, 수학 개념서를 나만의 개념서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개념에서 크게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만들었다면 그 노트를 바탕으로 스스로 체크업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떤 해석을 잘못했는지, 또는 이제 해석 동영상을 보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확신이에요. 진짜 맞나 이게? 내가 해석에서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는지, 또는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은 접근법인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하는 게 좋은데 저학년일수록 멘토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찝어준 거. 여기서 해석이 틀렸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지도해 주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 다음에 학습 효과로서도 더 높아요. 그러다가 슬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이제 점점 멘토가 뒤로 나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봐야 됩니다. 그럼 오답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의 최악은 뭐냐면 바른 풀이법을 베껴쓰기.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쓰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맞는 풀이법을 쓰는 거죠.
교정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틀려서 이걸 이렇게 교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오답 노트에 적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적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 노트랑도 좀 비교하고 확고하게 내가 개념을 다시 잡는 그런 기회로서 오답 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오답 노트 쓰세요 그러면은 틀린 문제 똑같이 다 쓰고, 두 번째는 바른 풀이법을 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게 있겠지만 선명성이 떨어져요. 학습의 모든 기반은 메타인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 오답 노트만큼 내가 이게 뭐라면 선명하게 모르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해석 과정에서 틀렸다면, 풀이 과정 말고, 풀이 과정 틀린 거는 제가 가볍게 뭐라 그랬죠? 해석 과정에서 틀렸다는 거는 내가 선명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걸 선명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포인트가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알맞는 풀이법만 쓰는 거죠. 그럴 때 좀 발전이 없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오답노트 쓴 친구들은 틀린 문제가 또 틀립니다. 근데 교정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아서 틀린 문제일 때마다 교정을 해나가면 같은 문제 다시 풀 때 틀릴 확률이 더 많이 낮아집니다. 자, 실전 연습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형이랑 수행형이 있어요. 시험형은 시험 준비예요. 시험의 가장 핵심 뭐냐면 범위가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시험 범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시험 연습으로 풀어봐야 되고, 이제 수행형은 뭐냐면 수행평가 대비형인데 토론 발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주어진 시간에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이 좀 돼야겠죠. 수학적 개념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으면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특화될 수 있습니다. 실전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 종류는 내신, 지필, 수능. 지필은 시험 범위가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해져요. 수능은 어때요?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그럼 수학 개념을 드릴링하고 외우는 거에서 맞춰버리면 수능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겠지만, 수능에서 수학 과목은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활용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학 경시대회나 경진대회, 영재성 검사, 영재교육원 들어가고 하는데 필요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시험 코스고, 수행은 학교에서 하는 거꾸로 교실, 학습 도우미, 수학 멘토, 수행평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년마다의 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은 주 양육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글도 읽어주고 도형도 읽어주고 만지게 하면서 주 양육자가 교감을 통해서 수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게끔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걸 선생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1대1 가정교사가 아닌 이상 학교에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뭘 해야 되냐면 주어져 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제 관념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거를 약속해서 만든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란 말이죠, 수학은.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소리, 그림, 그 다음에 그 내용, 즉 관념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도록 계속 연상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서 능력, 독해 능력이 생길 때쯤은 그림을 보는 대신 글을 읽는 걸로, 부모님이 읽어주는 대신 본인이 글을 읽는 걸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독서가 가능한 나이가 좀 이럴수록 좀 좋겠죠. 억지로 뭐 다그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수학 같은 경우 독서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 능력을 스스로 확장할 때부터는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반드시 중요한 게 주 양육자. 네. 그래서 수학 사고력 확장할 때 수학 교금을 많이 이용해 보면 좋아요. 소마 시리즈라던가
기타 등등. 자, 연산학습, 반복적인 연산학습도 중요하지만 구조 이해와 함께 돼야 됩니다. 그냥 1큰수, 2큰수, 3큰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10이 만들어지는 짝꿍수들을 도형으로 이해하면서 그 구조를 이미지로 딱 저장하는 친구들. 연산의 원리나 법칙도 그와 같이 연상해서 연산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그 과정과 함께 패턴 드릴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구몬, 빨간펜, 웅진, 싱크빅 등등등등 몇십 문제씩 그냥 더하기 1 더하기 2만 막 할 때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용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이때 주 양육자가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게 당연히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단원별 학습 같은 경우는 평면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입체적 접근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1단원을 배우고 1단원 문제만 풀어. 2단원을 배우고 2단원 문제만 풀어. 이게 평면적 학습이에요. 그럼 입체적 학습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이 한 문제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서 함께 해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단계에서부터라도. 시중에 그런 문제가 많이 실려있는 책들 잘 나와 있어요. 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는 이제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한 학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분수 개념에서부터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점점 수학 감정이 나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연산, 수의 크기 비교, 5학년 약수와 배수,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공통 분모, 비와 비율까지 스트레이트로 수만 보면 이 내용을 가다가 중간에 맥이 끊기는 친구들이 수포를 1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방식과 이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좀 더 드릴링 속도, 드릴링 양을 늘려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사칙 연산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산력을 위한 드릴링 양을 좀 늘려주면 좋고요. 문해력. 자, 문장제 문제 해석에도 필요하고요. 문해력은 실제로 수학이라는 이 추상적인 관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독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이 지금 좀 부족한 아이가 있다면 원래 더 저학년 때 했어야 될 주 양육자의 이 교육 이런 것들을 늦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이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아까 했던 개념 응용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배경, 원리, 법칙 등을 원칙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원칙, 수학의 원칙대로 공부하고 일단 이때는 평면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1단원 배우고 1단원 하고 그리고 연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패턴과 드릴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서는 마찬가지로 1단원 배우고 1단원 문제를 푸는 구조기는 해요. 근데 조건이나 물어보는 문제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심화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수학 문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서는 문제를 푼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냥 그 문제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화서는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문항 한 문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개념이 다시 정립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심화서는 다듬어진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심화서는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맞고 틀리다 보다는 그냥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보는 경험을 하는 것, 노출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목표예요. 심화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아,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 맞아야지라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았다라는 것은 새롭게 배운 건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배운 건 없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확인받은 것 뿐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새로 배운 건 없구나. 그래서 틀리는 거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틀렸을 땐 이런 교정 포인트들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했던 거. 그래야 메우잖아요. 내가 메워야 될 구멍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심화서입니다. 그런데 심화서 학습에서 핵심은 뭐냐면 선행 가져다가 공부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초등학교 때 하는 많은 연산이라든가 문제 풀 때 중학교 개념을 갖다 쓰거든요. 근데 중학교 수학 개념은 약간 기계적이며 구조적인 수학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공식도 있고 뭐 문제 푸는 방법들이 있죠. X, Y 세워가지고. 그거를 초등학교 문제를 갖다가 풀어버리면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경험을 못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경험 뭐냐? 이거예요. 시행착오.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하고 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노출되면서 본인 스스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관찰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서 뭐 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도 해보고 유연하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짧게 풀고 금방 풀고 바로 풀 수 있는 중학교의 구조적인 수학을 가져와서 초등학생이 해버린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체득해야 될 수학적인 능력을 오히려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수학적인 소양, 체득해야 될 내용을 체득 못하면요 고등학교 가서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심화서의 핵심 뭐냐? 선행 없이 해야 된다. 단 계통적 접근이라면 무관하다. 이게 이제 또 오해가 살 수 있는데 수학은 계통의 과목이라고 그랬죠. 1, 2, 3, 4, 5, 6 순서대로 배워요. 그런데 이거를 탁탁 잘라놓은 거는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잘라놓은 거죠. 근데 계통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원래 그 다음 단계에서 배워야 될 거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심화서에서. 그런데 심화서 공부를 하기 전부터 야 심화서를 하려면 중학교에서 이런 걸 가져다 미리 배우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시 올림피아드는 그냥 경험하는 것 자체만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입체적 학습이거든요. 이 하나로 끝납니다. 경시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는 거는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공부한다. 물론 영재교육원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어찌 보면 나름 필수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탁월하다. 이거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만 봐도 알아요. 일반고 지나가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를 제가 많이 데리고 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대학 잘 갔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초등학교 때 해봤던 그 경시 경험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엄청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직되고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경시를 했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보는 시야도 넓고 받아들이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시 올림피아드 과정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보시면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1학년에서 갖춰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구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조. 그 다음에 수학의 기호 확장. 그 다음에 도형과 통계에 나오는데 도형에서도 구성, 체계 이런 것들이 중학교 수학의 핵심이다. 학교 시험 없습니다.
진로 탐구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필고사 시험 없기 때문에. 근데 핵심 뭐냐면 학교 시험이 없더라도 심화는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왜냐면 중학교는 특히나 이 계통을 강하게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로 연결되는 대수 라인이 있고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로 연결되는 기하, 확률, 통계 라인이 있어요. 2학년, 3학년 어쨌든 학교 시험 보잖아요. 그럼 1학년 때 심화까지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2학년에서 학교의 시험 이제 처음 보더라도 진짜 무리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다만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됐다. 근데 지금 수학 실력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그땐 예비고1 해야 됩니다. 고등과정 들어가야 돼. 원체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아니라면 아직 차라리 후행학습이 나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면 2학년 2학기 심화를 하는 게 나아요. 2학년 2학기면 2학년 1학기 심화가 나요. 안 했다면. 그래서 계통을 따라 탈 때 심화 과정을 안 한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심화 과정은 후행으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고등과정 때문이에요. 시간 없고 내용 어렵고 양 많아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해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고등수학 상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 합치면요 3학년 1학기 내용의 약 3배 정도, 중학교 한 학기 분량이 3배가 넘는 학습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중학교 때 심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합니다. 고2, 고3 되면 더 심해요. 문과는 이렇게 끝내면 돼요. 3개. 그래서 특목자사고에서는 문과 이렇게 3개 묶어가지고 2학년 때 끝내기도 하고. 그런데 세부 내용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보면 5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 3개 하고 3학년 때 2개 한다 그래도 벅찹니다. 수능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선행으로 미리 끝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할 시간 없거든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거의 허덕허덕 이제 겨우 학교 내신 등급 잡고 다른 과목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선행에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맞춰왔던 학생들이라면 이때 이제 멘붕이 옵니다. 중학교 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정도 선행해서 올라왔더니 고등학교 2, 3 내용이 양도 많고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 근데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경험이 없었던 거야. 선행만 늘어지게 했던 거니까. 늘어지게 선행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한 학기 준비하는데 1년씩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했던 친구들은 2, 3학년 때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수학 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중학교 때 심화 과정을 밟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수학책 보면 참고서들 중에 심화서라고 그냥 딱 이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수학의 신, 최상위 수학, 하이레벨, A급, 최고 득점, 등등 진짜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꼭 반드시 섭렵해야 됩니다. 내신 지필고사야 아까 이제 대학 입시 때도 설명드렸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또 써놨네요. 속도를 높이는 건 선행 아닌 심화학습력입니다. 심화입니다. 심화.
수능은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고, 이과는 이 세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위권은. 근데 문과는 만점을 목표로 끊임없이 기출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등급 때문에도 그렇고, 문과가 더 많기 때문에 문과는 1등급 받으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해요. 이과는 이 극악의 난이도 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시험 범위가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이기 때문에 수능도 뭐 외워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무조건 심화예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무조건 심화, 안 했으면 후행으로라도 심화, 이게 수학의 핵심이다. 초등학교 때는요, 주 양육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수학이 이런저런 설명드렸는데, 교과학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주 양육자 핵심, 그리고 패턴 드릴링보다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형도 쓰고 입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4, 5, 6학년은 이제 드릴링 양 늘리고 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제 심화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내내 심화서 봐야 된다. 진도 늦어도 상관없다 해요. 진짜로. 중학교는 진도 못 쫓아가는 건 좀 그렇지만 학교 진도에 맞춰져도 좋으니 심화만 끝내자. 선행을 하더라도 심화까지 하는 선행을 해라. 그러면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수학 설명이 좀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